안녕하세요. 와라바라 북북의 북북입니다. 럭키짐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몽골에 와 있어요. 몽골에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회랑정 살인사건입니다. 회랑정 살인사건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장편 소설이고, 히가시노 게이코라는 사람이 이런 추리소설의 대가로 많이 알려지죠. 추리소설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이 사람이 그냥 회사 생활 하다가 취미로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취미로 글을 써가지고 첫 번째 낸 추리 소설이 대박을 터뜨려서 그때부터 등단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소설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회랑정 살인 사건이고요. 원래는 책을 다 읽고 리뷰를 좀 성격을 정리한 후에 리뷰를 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몽골 여행하면서 좋은 자연 풍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읽는 중간중간에라도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읽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반전이 나온다면 반전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 풍경 속에서, 이 예쁜 풍경 속에서 제가 지금 역광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예쁜 풍경 속에서 리뷰를 차근차근히 해나가 보겠습니다.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숨이 차요, 숨이 차. 우선은 이 소설은 한 노부인이 회랑정이라는 여관, 여기서는 이제 여관이라고 나오지만 이 소설의 시작은 한 노부인이 회랑정을 찾아가면서 시작합니다. 이 회랑정이라는 곳은 한 재벌이 소유한 곳인데, 이 재벌이 정확히 어떤 재벌인지 모르겠지만 호텔 쪽, 숙박업계 쪽 재벌인 것처럼 나와요. 왜냐면 소유한 다수의 호텔이 있다고 나오고 성공한 유수의 사업가라고 나오는데, 성이 이시하라가입니다. 그래서 이시하라가 씨인데, 아까 제가 여기서 그 여관의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 그 여관의 모양을 보여드렸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인공을 제외하면 이시하라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시하라가의 사람들이고, 그 이시하라가의 사람들 중에 그 성공한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유산을 둘러싼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왜 노부인이냐면, 노부인이 실제로는 1인 2역의 젊은 사람입니다. 노부인이 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부인 역을 하는 사람은 그 재벌의 비서였던 사람이에요. 그 재벌의 비서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회랑정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서 노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침입해서 자기가 직접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에리코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쿠요 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에리코 양은 비서의 이름이고, 기쿠요 부인은 이제 비서가 변장하고 있는 노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회랑정에서 시작되는데, 이 노부인이 묵은 곳이 A1 숙소라고 하죠. 근데 이 A1 숙소가 정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특별하다기보다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방으로 사람들이 되게 언급하기 싫어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큰 화재인데 거기서 젊은 커플이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서 큰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그 동반 자살 사건의 주인공이 지로라는 남자와 에리코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리코는 노부인으로 분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리코라는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다가 죽을 뻔했던, 그래서 죽을 뻔했고 본인의 남자친구는 죽어버려서 이제 본인이 변장이라고 해야죠. 변장을 해서라도 범인을 색출해서 복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였냐면 이시하라가 사람들이 모이는 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이시하라가 성씨를 가진 사람들하고 에리코 양 이렇게만 숙소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여관의 지배인인 노부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노부인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족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회랑정에서 하는데 그냥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에리코 양이 목을 졸립니다. 목을 졸려서 기절을 하고 마는데 기절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본인의 숙소가 불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숙소가 불에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다시 차리는 곳이 바로 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끔찍한 화상으로 인해서 붕대에 칭칭 감긴 채로 다시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듣게 되는 소식이 바로 남자친구 지로의 죽음입니다. 지로의 죽음인데 이게 희한하게 지로 외에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지로 외에는 죽는 사람이 없고 왜 입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찍어야 되나? 죽는 사람이 지로밖에 없는데 이시하라가 사람들은 다들 살아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한다고 와서 하는 얘기가 지로의 자작극이다. 애인과 함께 자살을 하고자 하는 지로의 행동이다 라는 결론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모임에 지로는 참석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는 지로가 그 방에 함께 있죠. 그러니까 에리코가 행사 후에 잠이 들었을 때 지로가 몰래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옆에서 자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지로가 이 몰래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회랑정으로 가는 길에 한 노부인을 차로 치워 죽여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노부인의 피를 묻힌 상태로 바로 회랑정으로 가가지고 새가 울면서 날아가네요. 자신의 여자친구의 옆에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에리코 양의 목을 조르고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 건 모두 지로의 자작극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로의 자살 사건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리코 양이 목이 쫄렸다가 잠시 정신이 들어왔을 때 불이 난 것과 본인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죠. 그때 이미 지로는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살아있었으면 지로가 나서서 에리코를 구해줬겠죠. 근데 에리코가 어떤 여자냐면 매우 똑똑하지만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못생긴 여자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경찰에게 이 소식을 들은 에리코 양은
본능적으로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임을 눈치를 채죠. 조작된 사건임을 눈치를 채고 본인이 어떻게든 이 범인을 직접 색출해야겠다. 본인이 직접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독해지는가? 고작 남자친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독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가 정말 매력이 없는 여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매력이 정말 없는 여자인데도 능력이 이제 자신의 매력 없음을 능력으로 이제 커버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재벌 회장의 개인 비서까지 됐는데 그 30 몇 년간 30대 후반? 한 37살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생긴 첫 남자친구입니다. 거기다가 한참 어려요. 한 7살 연하의 첫 남자친구가 바로 지로입니다. 거기다 지로는 비록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어렵게 자라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지만 뭔가 귀티나게 생겼어요. 엄청 잘생기고 배우처럼 생기고 마치 귀한 집 자식처럼 생겼다고 하죠.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로랑 데이트를 할 때에는 주위의 모든 여자의 시선이 지로한테 쏠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도 하는 그 정도로 잘생긴 남자친구죠.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첫 남자친구가 살해를 당했다는 거에 크게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동기로 이제 인해서 본인의 자살을 꾸미게 돼요. 이 여자가 좀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뭐 노력형 천재긴 한데 이 사람이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척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남자친구는 죽고 본인은 전신 화상으로 흉측한 몰골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내내 본인은 죽고 싶다, 우울하다 라는 말을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하고 본인이 안 죽을 정도의 자살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본인이 안 죽을 정도의 자살 시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행동 개시일이 된 거죠. 행동 개시를 어떻게 하냐면 병원을 몰래 탈출해서 택시를 타고 바닷가 절벽에 가서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현장을 꾸미고 이제 찾아가는 곳이 바로 기쿠요 부인의 집입니다. 이 기쿠요 부인은 누구냐면 그 재벌 총수의 진앙 역할을 했던, 진앙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나?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책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권력이나 돈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초야에 파묻혀서 조용히 살아가는 스타일인데, 이 남편도 이제 재벌 총수가 죽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쿠요 부인이라는 분에게 정기적으로 에리코 양이 찾아가서 회장의 말도 전하고 위로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소울메이트의 사이입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소울메이트의 사이인데, 본인이 이렇게 계획을 꾸미고 본인을 숨겨줄 수 있고 본인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기쿠요 부인이라서 기쿠요 부인을 찾아가요. 기쿠요 부인을 찾아가는데 이 책이 참 웃긴 게 기쿠요 부인이 집에서 고독사해 있습니다. 이미 시체는 부패해가고 있고 이미 시체는 부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쿠요 부인은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슬픈 게 뭐냐면 이 기쿠요 부인이 평소에 심장이 약해요. 심장이 약한데 왜 죽었냐? 심장 발작으로 인한 죽음인데 에리코 양이 슬픔을 못 이겨 자살했다는 신문을 보고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습니다. 결국 에리코 양은 뜻하지 않게 본인이 가장 큰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소울메이트를 고독사 시킨 거예요. 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지만, 그리고 그때 옆집 사람이 찾아옵니다. 왜냐면은 앞에 하도 물건이 뭐 신문 같은 물건이 많이 쌓여 있고 인기척이 오랫동안 없으니까 노부인이 걱정된
옆집 사람이 찾아오는데 에리코 양이 본능적으로 본인이 거기서 거짓말을 해버려요. 본능적으로 기쿠요 부인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리코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기쿠요 부인으로 변장해서 활동을 하자는 거죠. 이미 에리코 양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미 본인은 죽은 사람이니까 기쿠요 부인이 돼서 이 복수를 성공시키자, 이 복수를 해 나가자라고 결심을 하는 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기쿠요 부인으로 살기로 한 이후 그녀가 연습한 거는 이제 변장술과 기쿠요 부인으로서 행동하는 법, 그리고 기쿠요 부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법 등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죠. 그리고 이제 마트나 이제 집 반경을 넓혀가면서, 집 주변으로 반경을 넓혀가면서 사람들이 본인을 기쿠요 부인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지나기를 4개월, 재벌 총수가 죽습니다. 이 재벌 총수가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결국에는 재벌 총수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땐 재벌 총수가 죽기 전이었어요. 재벌 총수가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한 달, 2달 산다 만다 이러고 있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재벌 총수는 자기 비서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전속 변호사를 통해서 유서를 어떻게 할 건지,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유산을 둘러싼 싸움은 시작된 거죠. 그렇게 기쿠요 부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한 지 4개월. 이제 드디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재벌 총수가 죽습니다. 근데 이 재벌 총수가 뭐 악역이고 선역이고 그런 게 없는 게 그냥 철저한 비즈니스맨이고 에리코 양을 능력으로 거기까지 발탁을 시켜준 인물이기도 하고, 에리코 양이 실질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도 존경을 하고 인간적인 면모로서도 존경을 하는 인물인데, 그의 가족들은 그에 반해서 좀 형편없는 한량 스타일들이죠. 그냥 가족 중에 재벌이 한 명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한량으로 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중에 한 명 나오유키라는 사람만이 그의 형과 똑 닮아서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장이 죽고 기쿠요 부인이 회랑정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회랑정으로 도착하는 데까지의 시간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 회장이 죽고 49제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 49제를 지내면서 마지막에 유서를 공개하는 건데, 그 유서 공개 전날에 회랑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랑정에서 기쿠요 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파악을 해 나가요. 이제 여기가 처음으로 모든 출연진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시하라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특징, 재벌과 이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을 기쿠요 부인의 시선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실제 성격이 어떤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기쿠요 부인, 그 안에 있는 에리코 양의 시선이죠. 그리고 에리코 양은 철저히 복수만을 위해서 이 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범인 색출을 하려고 본인만의 함정들을 좀 준비를 해와요. 이제 본인이 범인을 잡기 위한 그런 준비물들, 그 다음에 함정들을 준비해 오고 그것들을 착실하게 이행을 해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에리코 양도 복수를 마음먹었다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여자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평범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함정들, 그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순간들, 그 자신이 긴장을 하는 것, 그 어설픈 행동들이 나와요.
그런 묘사들이 좀 있고, 저는 사실 이 에리코 양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기쿠요 부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기쿠요 부인의 시체를 집 근처에 그냥 안매장해 버립니다. 집 앞에다가, 집 앞인가 집 뒤에 마당에다가, 집 마당에다 그냥 안매장을 해버리고, 냄새가 안 나게 자기가 시멘트를 가져와서 시멘트를 개어서 그 위에 펴 바릅니다. 뭐 그런 행동만 해도 벌써 그냥 보통 인간은 넘어섰죠. 사실 보통 인간은 넘어섰고,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그래 뭐 에리코 양도 정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저는 몽골에 있는 온천 지역에 와 있어요. 온천을 하고 막 나와서 이제 이 회랑정 살인 사건의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리뷰를 하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아마 그 여관 및 그 호텔을 파는 그 가문의 이름을 이시하라가 사람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책을 끝까지 다 마저 읽었거든요. 읽어보니까 이시가하라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시하라가가 아니라 이시가하라라는 것, 그리고 지로가 회랑정으로 오기 전에 한 노부인을 차로 치어서 죽였다고 했는데, 노부인이 아니라 노인이었다는 거죠. 정확히는 노신사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치어 죽이고 회랑정으로 와서 이제 자살을 한 걸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추워요. 지금 몽골이 오늘이 추석 다음 날이거든요. 어제는 추석이었고 지금은 추석 다음 날인데 거의 영하권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게르 안에서 불을 때우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에 불이 꺼져가지고 불을 지필 방법이 없어서 불쏘시개로 책의 일부분을 좀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면 128페이지 다음이 209페이지예요. 209페이지. 지금 가운데 부분이 불쏘시개로 날라갔어요. 나무 불태우는데 쓴다고. 아유, 북투벼가 이렇게 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어쩌겠어요. 응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책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렸다는 거, 이 회랑정 살인 사건처럼, 이 회랑정 살인 사건의 주요 그 사건처럼 불 피우는데 썼다는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에리코 양, 에리코 양이 변신한 기쿠요 부인이 회랑정에 이제 잠입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어떻게 필요하면은 역시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여기를 보시면 주인공이 결국 에리코 양하고 에리코 양 겸 기쿠요 부인이고, 귀요미 요코 소스케입니다. 소스케가 지금 이 전체적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좀 무능력해서 이제 지금은 죽은 재벌 회장 밑에서 그냥 돈을 받아 먹으면서 한평생 한량으로 살은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이제 귀요미랑 요코는 그렇게 큰 역할은 없어요. 그리고 나오유키, 유카, 다케이코, 이 시동에 사는 이 세 명의 인물이 사실상 이 회랑정 살인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뒤에 가나이가 있고 본관에 종업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업원 기숙사 본관에 있는 이제 지배인의 마호라는 중년 부인이 있죠. 그래서 마호라는 중년 지배인만이 지금 이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고, 그 외에는 주인공하고 이시가하라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쿠요 부인이 첫날 이제 다 모인 상태에서 어떤 걸 발표를 하냐면,
죽은 에리코 양이 사실은 자신에게 자살 전에 유서를 남겼다. 그리고 그 유서는 이 회랑정에서 일어났던 동반 자살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 사실은 잘 짜여진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자신은 이 유서에 남겼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자살을 한다라고 기쿠요 부인에게 전달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쿠요 부인은 이제 에리코 양의 유언에 따라서, 유언이라고 하기 뭐 다잉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뭐 유언이라고 할게요. 유언에 따라서 내일 그 재벌 총수의 유언이 발표될 때 그 본인 또한 이거를 같이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이 내일 발표를 앞두고 지금 다들 그 재산의 향방 때문에 좀 예민해진 상태인데, 이게 살인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 범인 중 한 명이 범인이 이 가족 사람이라면 엄청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내일 유서 발표회 전에 무조건 오늘 밤 훔치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훔치는 범인을 카메라로 찍어서 내가 찾아낼 것이다. 이게 바로 기쿠요 부인 그리고 에리코 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탄 같은 메시지를 던져놓고 자기 방에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는 척을 해요. 근데 사실 자는 척을 한다는 게 진짜 잠을 자요. 진짜 잠을 자고 진짜 잠을 자고 깨어보니까 이미 유서는 도둑 맞은 후였죠. 그래서 서둘러서 몰래카메라를 확인해요. 왜냐면 몰래카메라가 2시간밖에 녹음이 안 되는 그런 카메라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2시간 안에 범인이 찍혔어요. 범인이 찍혔는데 그 범인은 바로 여기에 C3에 있는 유카였습니다. C3에 있는 유카인데 되게 어린 친구예요. 되게 어린 친구인데 기쿠요 부인 이제 에리코 양은 이젠 기쿠요 부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에리코 양이라고 할게요. 에리코 양은 이 여자를 당장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만큼 이제 분노에 차 있기 때문이죠. 당장 죽여버리기 위해서 유카 양의 방을 슬금슬금 몰래 다가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서 이제 비서 역할을 할 때 몰래 챙겨뒀던 마스터 키를 갖고 유카의 방을 들어가서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 몰래 이렇게 이불을 쓱 내리는데 눈을 마주쳐요. 눈을 마주쳐서 이 여자가 에리코 양이 자신도 모르게 유카의 목을 강하게 조릅니다. 근데 한참 조르다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함을 느낀 거죠. 유카가 전혀 미동도 없고 반항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카는 이미 칼에 찔려 죽은 상태였죠. 그래서 칼에 찔려서 죽어 있는 상태의 유카를 에리코 양이 목을 조른 거예요. 그래서 에리코 양은 여기서 더 혼란에 빠지죠. 본인은 분명 유코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얘가 죽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유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혼란에 빠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복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정확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 몰래 나가서 이 C에서 이 지점으로 점프를 해서 A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지점 C에서 창문 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점프를 해서 A로 도망간 건데,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점프는 나이 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지금 에리코 양이 할머니로 분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가 정상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흔적은 당연히 남습니다. 흔적은 남게 되고, 그렇게 아침이 밝아요. 아침이 밝았으니까 당연히 유카의 시체가 발견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짧게 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책의 한 반 이상이 가요. 반 이상이 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육하의 시체가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호흡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 전까지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어떻다, 뭐 나의 심정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육하의 시체가 발견되고 경찰이 오면서부터는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 사이의 인물 관계나 숨겨졌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숨가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에 의심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중간을 건너뛰고 결말 부분 쪽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저는 책의 내용을 다 해준다기보다는 책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니까 결말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말 부분을 말해주기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건 후르키 변호사라는 분이 재벌 총수의 유언을 낭독하기 위해 다음날 오게 되는데 그 후르키 변호사 옆에 보조원이 한 명 붙어 있어요. 엄청나게 잘생긴 보조원이죠. 근데 그 보조원의 이름은 히로미입니다. 히로미. 그래서 여자가 봤을 때도 예쁘다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미남자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젊은 남자는 재벌 총수가 후르키 변호사에게 이제 보조로 써달라고 부탁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벌 총수의 이름을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하는데 이름은 다키아키입니다. 다키아키. 그래서 다키아키를 왜 얘기 안 했냐면 저는 여기에 있는 다케히코랑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네, 다케히코랑 계속 헷갈리는데 다키아키 씨의 부탁으로 이제 히로미를 후루키 씨가 이제 후견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도 다음날 왔다가 유코라는 여자의 살인 사건에 같이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경감이 매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경감은 처음부터 외부인이 소행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계속 외부인의 소행인데 외부인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감은 처음부터 이 가족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기쿠요 부인도 매우 유심히 감시를 하고 심리전을 계속해서 펼쳐요. 왜냐면은 이 노파에게서 사실상 본인의 느낌상 노파의 느낌이 아니고 젊은 여자의 느낌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감각적으로도 깨어있고 실제로 능력도 있는 그런 경감이 와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속도에 탄력이 붙습니다. 근데 유카는 범인이 아닌데 왜 편지를 훔쳤을까? 왜 에리코 양의 유서를 훔쳤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집안이 약간 콩가루 집안인 게 여기 세 명이 아까 주요 인물이라고 했죠. 유카가 나오유키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오유키는 유카의 삼촌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리고 다케이코는 유카를 사랑합니다. 근데 다케이코는 유카를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몰래 스토킹을 하면서 약간 범죄적으로 몰래 스토킹을 하면서 따라다닐 정도로 좋아하고 유카는 나오유키를 어떤 식으로 좋아하냐면 좀 이성적인 방법을 택하죠. 본인이 같은 가족이고 실제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아닐까? 좀 약간 플라토닉적인 러브를 좀 추구하게 되면서 진행을 하는데 유카가 왠지 모르게 나오유키가 옛날 그 방화 사건의 진범일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유키가 예전에 일어났던 방화 사건의 진범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 유서를 훔쳤던 거죠. 근데 나오유키의 결백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케이코는 유카를 감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케이코는 유카가 나오유키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질투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뺏기기 싫은 마음에 스토킹을 하고 있는데 유카를 스토킹함과 동시에 나오유키도 감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케이코라는 남자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짐으로써 오히려 나오유키가 진범이 아니라는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다케이코는 나오유키를 감시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유카가 살해됐던 날 밤 다케이코는 유카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몰래 창문가에 나가서 연못가에서 그걸 훔쳐봤거든요. 근데 사실 다케이코가 들은 소리는 살인범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에리코 양이 유카 양을 목을 조르다가 이미 시체인 걸 발견하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리코 양이 창문 밖으로 달려서 도망가자마자 다케이코가 나오유키의 방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유카의 방에 와서 유카가 누워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유키 씨의 결백이 증명이 됩니다. 반대로 에리코 양은 사실상은 다케이코라는 스토커 때문에 참 위험할 뻔한 상황에 처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이제 맞물리듯이 돌아가고, 근데 이제 에리코 양이 마지막에 유카의 방에서 도망 나올 때 발견한 게 다잉 메시지를 발견을 해요. 그 다잉 메시지를 발견하고 자기가 지워버리죠. 왜냐면 에리코 양의 목적은 본인이 직접 범인을 죽여버리는 거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경찰들이 그런 거를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경찰들도 추리를 하고 기쿠요 부인도 본인 나름대로 에리코 양도 본인 나름대로 추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진범이 밝혀집니다. 진범이 누구냐면 바로 마오 부인이에요. 제가 너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범인을 얘기했죠. 이제 마오 부인인데, 이 마오 부인이 어떻게 해서 범인인지 그 추리하는 부분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 유카가 죽을 때 다잉 메시지로 N이 뒤집어진 것 같은 글자를 남겨요. N. 그 영어 N 대문자가 뒤집어진 것 같은 글자 남기는데,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고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왜 마오 부인이 범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 C-2 방에 들어간 것은 누구일까? 이치가하라 집안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방에 있었을 것이다. 남은 사람은 고바야시 마오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마오는 C-2 방에 들어갔을까? 그건 도주 경로를 단축하기 위해서다. 마오는 A-1 방에 불을 지른 뒤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복도는 길다. 도중에 누군가의 눈에 띌 수도 있다. 하지만 연못이 있기 때문에 시동까지는 복도를 지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마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면 디동과 본관을 지나야만 한다. 마오는 그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정원을 가로지르는 것이었다. 마오는 C2 방으로 들어가 유리창을 열고 정원으로 나왔다. 그리고 연못가를 따라 뛰어간 뒤 종업원 숙소로 돌아간 게 분명하다. 화재가 있던 날 밤 가나에가 복도에서 마오와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마오의 목적은 C2 방의 유리창을 잠그는 것이었다. 이런 추리를 이끌어낸 동기는 유카의 다잉 메시지였다. 애는 무슨 글자였을까? 죽은 유카와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가 그걸 깨달았다. 엎드려서 왼손으로 글자를 쓰게 되면 보통과는 반대로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편하다. 유카가 죽기 직전 쓰고 싶었던 건 W도 아니고 N도 아니다. M이라는 글자였다. 마호의 M. 범인은 마호였다. 고바야시 마호가 나와 사토나카 지로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 에리코 양이 엄청난 인텔리라고 했죠. 인텔리기도 하고 참 독한 여자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독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근데 왜 하필 동반 자살이어야 했을까? 왜 하필 동반 자살이어야 했을까? 사실 지로라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지로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지로는 사실 다키아키 씨의 숨겨진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로가 살아있게 되면 다키아키 씨의 모든 전 재산이 지로에게 상속이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로는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에리코는 이 모든 걸 사실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의 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읽는 독자들의 추리하는 재미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지막 최후의 반전을 위해도 이것들을 좀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로가 다키아키 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책의 후반부까지 말을 하지 않았고, 왜 지로가 죽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그 대답은 결국에 유산의 상속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오라는 이 지배인이 범이라는 걸 알자마자 에리코 양은 망설이지 않아요. 바로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마오가 죽기 전에 본인은 혼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본인은 혼자가 아니라 공범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살려달라는 눈빛을 하지만 무참히 죽여버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에리코 양도 마오가 공범일 뿐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공범일 뿐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진짜 진범의 정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감이 이제는 기쿠요 부인, 즉 에리코 양의 정체를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리코 양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이게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맺는 방법이 똑같은데,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 시에서는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이 얘기도 결국에 수미상관이에요. 이제 집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경감이 기쿠요 부인이 젊은 여자라는 걸 밝히자마자 타이머에 맞춰진 폭탄이 터지면서 집이 불길에 휩싸여요. 그러면서 폭탄에 휘말린 사람들, 부상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불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비우죠. 그때 에리코 양은 반대로 A1방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진범이기도 하고, 그 진짜 진범도 그때 가서야 이제 기쿠요 부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죠. 그 범인은 바로 지로 그 자신이었어요. 지로 그 자신이었고, 이 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키아키 씨가 죽기 전에 에리코 양을 불러서 자신의 친아들을 찾으라고 할 때, 지로라는 청년은 사실 여행 중이었고 그 친아들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받은 건 히로미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히로미라는 이 친구가 본인이 지로인 척을 하고 에리코 양에게 접근해서 얘기도 나누고 데이트도 하고 같이 사랑도 나누고 연인이 되었던 거죠. 모든 건 이제 다키아키 씨의 유산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키아키 씨가 믿는 몇몇 인물들이 결국에 에리코 양과 지배인 마호 씨, 그다음에 후루키 변호사인데, 마호 씨도 그 얘기를 듣고 히로미를 찾아가서 이 범행을 다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명의 사람이 진짜 지로를 죽이고 본인들의 히로미를 지로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 유산을 상속을 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해요. 왜 히로미도 사실은 후보군 중 한 명이었어요. 지로도 그렇고 히로미도 그 고아원에서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본인의 살아온 환경, 살아온 그 과정이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범행을 꾸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지로가 여행 중일 때 히로미는 지로로서 행동을 하며 에리코 양을 꼬시고 접근을 하고 이제 그날 밤이 된 겁니다. 근데 히로미는 본인도 후보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후보가 아닌 걸,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다키아키 씨의 친자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았냐면, 에리코 양이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편지를 받기 전에 친할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미 본인은 친자 확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본인은 다키아키 씨의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죄송합니다. 말이 잠시 생각이 꼬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뒤에서부터 앞을 다시 짜맞춰야 돼요. 뒤에서 모든 걸 알려주니까 앞이 다시 이해가 가는 거죠. 앞에서 죽은 시체는 정말 지로였습니다. 그리고 에리코 양이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유가 지로의 시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했던 상대는 히롬이라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확인한 시체는 진짜 지로의 시체였기 때문에 본인은 가짜 거짓 사랑을 했던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본인이 연애했던 그 상대가 진짜 진범이었다는 걸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리코 양이 그 긴 시간 4개월 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건 공범자를 찾아 죽이기 위함이었지 진범을 찾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에리코 양의 마지막에 이 에리코 양의 고뇌가 나옵니다. 공범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공범자를 찾는 게 불가능해 보일 때, 왜냐면 경감이 너무 수사망을 좁혀오고 본인의 정체를 탄로날 것 같고, 그럴 때 진범이라도 어떻게 죽이고 싶다는 그 강력한 증오심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길 속에서 히로미이자 지로죠. 에리코 양에게는 히로미가 나와서 이제 에리코 양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사건을 다시 되맞춰 보면 히로미는 지로를 회랑장까지 불렀어요. 근데 회랑장에 부른 이유가 가족과의 모임 같은 것보다는 이제 지로라는 친구가 문학을 좋아하는데 지로가 좋아하는 문학 작가가 팬 사인회 같은 모임을 한다라고 해서 부른 거고, 그거에 맞춰 히로미는 지로의 차를 갖고 가서 본인의 친할아버지를 차로 치어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뺑소니 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본인의 친할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히로미가 다키야키 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그거를 함구시키기 위해서 친할아버지를 차로 치어 죽여버리고 지로를 만나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먹여서 지로를 죽이고, 그 후에 이제 에리코 양이 묵는 A1 숙소로 가서 에리코 양의 목을 졸라 죽인 후에 지로의 시체를 옮겨놓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근데 에리코 양의 목을 너무 살살 조른 거죠. 에리코도 처음부터 히로미이자 본인의 애인 지로로 알았던 히로미가 본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조른 상대를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에게 말하지 않은 거죠. 본인이 직접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일어난 건데, 이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에리코를 죽여야지 히로미라는 사람이 완전 범죄가 되잖아요. 공범이었던 마오시는 에리코 양이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에리코를 칼로 찌르는데 에리코가 칼을 맞아줍니다. 칼을 맞아주는데 그 이유가 본인의 가방에서 소중하게 병에 담아왔던 가솔린을 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칼을 맞은 상태로 히로미를 안고 이제 가솔린을 이렇게 모두에게 뿌린 후에 불길로 점프를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동반 분신 자살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냥 불 속에 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결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우 복잡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낸 걸 수도 있는데, 이 마오라는 범인이 나오면서부터 진범을 죽이기까지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한 330페이지 되는 책 중에서 한 10페이지? 마오라는 부인이 죽고 나서 진범이 죽기까지 한 10페이지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후다닥 끝나버려요. 그리고 마오라는 공범이 참는 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추리소설답지 않는 느낌? 뭔가 되게 개연성은 떨어지는데 뭔가 끼워 맞춰서 억지로 범인을 빨리 만든 느낌이 없잖아 납니다. 그래도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재밌었지만 마지막에 모든 진실을 밝혀지고 앞에 죄송해요. 앞에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해가면서 이해를 할 때, 곡 씹을 때, 아, 그랬구나. 이런 장면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후에 이렇게 떡밥이 회수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좀 더 재밌게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슬펐던 부분은 에리코 양이에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에리코 양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슬픈 얘기가 나와요. 왜 확실히 에리코를 죽이지 않았을까? 왜 히로미가 굳이 목을 졸랐을까? 왜 뭐 지로는 약을 먹여 죽이고 할아버지는 차로 치여 죽이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죽였잖아요. 근데 에리코 양만큼은 목을 조르다가 죽은 줄 알고 그냥 나왔는데 살아서 본인이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걸 결말을 맞이했는데 왜 목을 졸랐는가 라는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밝혔듯이 에리코 양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추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추녀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런 간접적인 묘사들이 에리코 양이 추녀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에 반해 히로미는 여자도 미남자라고 반할 만큼 너무 예쁘다라고 할 만큼 잘난 사람이죠. 근데 히로미는 모든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지로인 척을 하고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본인이 에리코랑 같이 잠자리를 들 때, 사랑을 나눌 때, 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 못생긴 추녀를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었다 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로는 뭐 독극물로 죽이고 다른 사람은 뭐 본인의 친아버지는 차로 치러 죽였을 때 에리코 양만큼은 자기 손으로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추녀와 데이트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에리코 양은 듣고 있잖아요. 본인이 살면서 느꼈던 첫사랑이고 자기 인생에서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본인이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사실 실제적으로 지로를 만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로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지로는 히로미가 지로를 연기한 지로죠. 근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동반자살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나의 지로 이제는 정말 안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히로미를 끝까지 지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반 자살을 하는 그 씬에서 여자가 가솔린을 양 모두에게 뿌렸다고 했죠. 껴안고 칼에 찔린 채로. 그래서 그 후부터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강한 가솔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히로미의 얼굴이 공포에 질렸다. 뭐 하는 거야? 같이 죽어. 나는 두 팔로 힘껏 히로미의 몸을 껴안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그러나 나는 두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죽지 않았으니까. 놓으란 말이야. 지로가 고함을 쳤다. 울부짖듯이 소리를 질렀다. 가만히 있어요, 지로. 나의 지로. 의식이 멀어져 갔다. 불길이 바로 앞까지 번져왔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순간 눈앞이 붉어지더니 하얀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이게 결국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지로이자 히로미인 본인의 이제 가상의 연인이 된 거죠. 가상의 연인. 본인의 가상의 연인과 이제 실제적으로 이별을 하는 장면이죠. 사실 병원에서 깼을 때부터 본인은 거짓된 사랑을 했고 본인은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은 다 가짜였고 본인은 희생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서도 그때까지는 이별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의 사랑과. 그래서 좀 불쌍한 여자의 삶이에요. 불쌍한 여자의 삶인데 이 여자에 대한 저의 감상은
내일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